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사분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파인버그 의과대학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재직 중이신 조드 홀트퀴스트 교수님이십니다. 홀트퀴스트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트퀴스트 교수님께서는 마켓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생화학을 학부 시절에 전공을 하셨고요. 이후에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몰리큘러 바이올로지를 가지고 PhD 디그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동대학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래드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로 포스닥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홀트퀴스트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그 인펙셔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HIV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런 사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머스 바이러스, 아마 이런 것들, 그 인펙셔스한 그런 바이러스와 그 휴먼셀 간의 인터랙션 관련된 연구들을 프로티오믹스라든지 지노믹스 관점에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인펙셔스 파티클에 대한 연구로 네이처 자매지라든지 셀즈라든지 굉장히 많은 우수한 저널들을 퍼블리케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뮤테이션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뮤테이션 관련된 연구는 향후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트퀴스트 교수님께서는 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뮤테이션, causes, consequences and opportunities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 그 변종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홀트퀴스트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최근 사스코비드2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공유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초대해 주심에 조직의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사스코비드2의 바이러스 다양성, 그 이유, 결과, 기회입니다. 최근 언론 등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사스코비드2에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팬데믹에 영향이 있을 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차관한 발표입니다. 바이러스의 변형이라고 하면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 대부분 경우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이러스 전파 연구를 위한 요소이며 공중 보건 정책을 자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사스코비드2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변화, 그 이유, 결과,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모든 바이러스에는 변형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분을 하자면은요, 내적 혹은 외적 변화로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내부적 변화라는 거는요, 내적인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이겠죠. 예를 들면 중화효소의 충실도라든지 혹은 바이러스의 유전체의 교정 능력이라든지 혹은 복제 중의 실수를 교정하는 능력 등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시일 겁니다. 외부적인 변화라는 거는요, 세포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발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핵산 빌딩 블록의 농도의 불균형이라든지 RNA나 DNA 편집 효소, 즉 A다라든지 아포백 계열 단백질의 존재 여부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형이 내외적으로 합쳐져서 바이러스의 변형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바이러스는 각기 다른 속도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전체의 크기와 변형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체의 길이가 길면은요, 변형률은 작습니다. 특히 진핵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유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RNS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이미 높은 변형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HIV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변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도 어렵고 항 바이러스 치료 저항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HIV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체를 만들면 5번에 1번은 실수를 합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의 체내에서는요, 100억 개에서 1조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매일매일 생성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바이러스가 한 사람의 몸에서 하루 만에 정말 많은 변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형이
이 아픔이나 항체 결합 요소에서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항바이러스 내성 변형이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치료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왼쪽 편부터 초기 감염이라고 보시게 되면은요. 시간이 쭉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가 다양해집니다. 항바이러스 내성을 보이는 변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약을 투여하더라도 해당 개체는 증가할 것이고 질병은 지속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선별적 압력이 제거된다라고 하면은요. 바이는 다시 원래의 다양성을 가지게 되겠죠. 항바이러스 내성과 면역적 회피 외에도 일부 바이러스의 변형은 바이러스의 전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 간의 혹은 사람 간의 바이러스 전파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다양한 변형을 거쳐서 원숭이에게 인간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면역 반응을 극복하고 새로운 종에서 스스로를 복제하는데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변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14에서 2016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경우에는요, 일부 변형이 인간 간의 바이러스 전파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코비드2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감염되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합니다. 2003년 유행했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인체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에 중동에서 유행했었던 메르스의 경우에는요. 낙타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천상갑을 통해서 인체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위의 경우에는 인간의 몸에서 복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변형이 모두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인체에 전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염기 서열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양한 변형이 여러 다른 시간대에 각지에서 변형이 각각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사스코비드2 같은 경우에는 HIV나 인플루엔자 대비 변형이 낮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RNA 바이러스 중에는 변형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사스코비드2의 게놈이 RNA 바이러스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알려진 인간 RNA 바이러스 중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합 효소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교정, 프로프리팅을 하는 효소를 코드화를 할 수 있습니다. NSP14인데요. 이를 통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변형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스코비드2는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유해할 수 있는 변형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요소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변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변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부 항바이러스 내성을 유발하고 전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파도 있겠죠. 하지만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형은 중립적이고 바이러스에게 유해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병원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두 개의 바이러스 유전체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계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변형 정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분자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특정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고 기능적, 구조적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어떤 요소가 항바이러스 내성을 유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적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백신 전략 및 공공보건의 관행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절차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예시를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먼저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떤지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별 확진자 수가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치가 주황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확진자 보고는요. 워싱턴주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날짜는 1월 20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진이 보고됩니다. 1월 23일 일리노이에서 확진이 보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간의 감염이 곧 나오게 되는데요. 또 일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동부에서는 감염이 없었습니다만 3월 1일 첫 확진자가 뉴욕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감염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전국적으로 재택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리노이, 뉴욕, 워싱턴 주 등이 봉쇄 명령 혹은 재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월 21일에서 28일의 일입니다. 재택 명령 이후 안 좋은 수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안타깝게도 1000명이 3월 26일부로 사망을 했었고 10,000명 사망이 4월 6일 그리고 10만 명 사망이 5월 26일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증가를 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모든 주가 5월 말에 봉쇄를 풀죠. 그 이후 확진 건수는 진짜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6월 11일에 200만 확진, 그리고 300만 확진은 7월 7일, 그리고 400만 확진이 7월 23일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미 500만 확진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코로나 초기 사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3월과 4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법이 다른 팬데믹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여파를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을 거고 확진자 급증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체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50개 주에 대해서 상세 데이터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저희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그래프를 표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경향성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리노이는 검은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월에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일찍 발견되었습니다만 확진자가 3월 초 중순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체 확진자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이거를 워싱턴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월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죠. 워싱턴주도요. 그리고 확진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총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면 절대수 역시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의 밀도라든지 인구적 구성이라든지 사회적인 경감 방식의 차이, 검사 방식의 차이, 그리고 보건 인프라의 차이, 공공보건 체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거는요.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미국의 주에 다르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러스의 변형이 이러한 각각 다른 트렌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희 지역인 노스웨스턴 지역의 병원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7개의 비인두 및 기관지 폐포 도말 샘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3월 중하순에 채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RNA를 추출했고요. cDNA로 역전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 멀티플렉스 PCR을 사용을 해서 사스코비드2 유전체를 증폭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화를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나노포 플랫폼에서 딥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에서 분리한 88개의 샘플에 대해서 유전체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샘플은 전염이 시작되기 시작한 3월 중순에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다 한 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한 시간대에 수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 환자군에서 3개의 클레이드 혹은 바이러스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기가 가장 큰 것이 클레이드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클레이드 2, 그리고 그 제일 작은 거를 클레이드 3라고 부르겠습니다. 생물 유전학 쪽 전문가분들이 청중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클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펭골린 레이블링 시스템으로 보면 B1이고요. 클레이드 2는 A3고요. 클레이드 3는 A1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다양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염기서열 분석을 했는데 미국 전역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용한 모든 사스코비드2 유전체 정보를 다 3월 중순경에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세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미국 전역을 비교를 해본 거죠. 시카고의 분석 결과가 녹색 원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시카고의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미국 전체의 유전적 다양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레이드 1, 2, 3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뉴욕주에 있는 바이러스 종과 거의 동일하게 보였고요. 클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바이러스와 높은 일치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 클레이드 2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카고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소를 지도에다가 매핑을 해서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클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뉴욕 지역에서 나와서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클레이드 3를 보게 되면은요, 워싱턴주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서부 및 중서부로 퍼져나갔습니다. 클레이드 2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전체가 일리노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염기서열 분석을 했고 세계적인 팬데믹 맥락하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더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용한 염기서열 정보를 모두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3월 중순이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시카고의 유전적 다양성이 세계의 흐름과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시카고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클레이드가 다른 곳에서 존재한다는 것 역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레이드 1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이러스가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레이드 3와 클레이드 2 바이러스는 워싱턴주와 시카고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창궐 초기에 있었던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에서 나오는 클레이드 2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파일로 다이나믹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클레이드 2가 서열 분석 결과의 유사성으로 보면은요, 처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나왔던 것, 그리고 이후 중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서열 분석상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 사람이 일리노이로 돌아왔고 지역사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기간은 1월 초에서 1월 말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저희가 3월에 서열 분석을 하기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시카고 외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외라고 한다면은 호주에서 발견된 또 다른 클러스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일리노이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 미국 전역 및 세계적인 사스코비드2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시카고의 클레이드2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유래했고 팬데믹의 초기에 시카고에 온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클레이드1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과 유럽을 통해서 동부에서 왔고 클레이드3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를 통해서 서부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두 개의 클레이드와 비교해서 클레이드2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가 않았습니다. 클레이드1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이러스에 특정 변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클레이드2가 제한적으로 퍼지지만 클레이드1은 빠르게 퍼지는데 기여를 했냐라는 겁니다. 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바이러스 유전형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환자의 특징과 바이러스 유전형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좀 운이 좋았던 게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바이러스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병원 시스템 내에서 각 바이러스의 종과 관련되어 있는 임상적, 인구적 특징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험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 표준 치료, 빠진 데이터 등 다른 병원에서 막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한다면은 임상 데이터 세트의 신뢰성을 해할 수 있는 요소인데 잘 통제를 저희가 한 병원 내에서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위해서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클레이드 상에서 쭉 다 살펴봤을 때 바이러스 변형과 인구 임상적 변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별, 인종, 질병 중증도, 데이터 소스, 일자 다 살펴봤을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클레이드랑 CT 밸류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CT 밸류라고 한다면 바이럴 로드, 바이러스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박스 플롯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T 밸류가 Y축에 있고요. 바이럴 로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클레이드 정보가 X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은요, 클레이드 1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CT 밸류가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바이럴 로드 자체가 다른 바이러스 클레이드와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높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진단의 시점에서 환자들의 비강에 진짜로 바이러스가 많았는가 아닌가 여부 때문인지 아니면은 샘플 채취라는 시점 때문에 이 시점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이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에 입원한 환자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은요, 바이러스의 양이 임상적 결과와 상관없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러스 클레이드에 대한 샘플을 채취한 시간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다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과 왼쪽에 있죠. 그리고 경과 시간까지를 각각 살펴봤었는데요. 클레이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클레이드 1이 클레이드 2와 비교해서 바이러스의 수가 더 많았다고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클레이드가 질병의 중증도와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확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레이드 1 타입의 바이러스는 전파를 높이는 변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염기서열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염기서열 정보는 3월 중순에서 하순에서 나온 샘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자들로부터 추가 샘플을 얻어서요, 4월과 5월에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클레이드 1이 가장 널리 퍼진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 클레이드와 비교해서 적합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의 변형이 있었는지, 그리고 클레이드 1의 특징을 정의하는 변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변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스파이크 단백질에 있는 D614G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발표된 매우 훌륭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1월에서 5월까지 이 변형이 크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G 베리언트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 이 변형 인자를 새로운 바이러스로 만들어서 엑스비보 세포 배양 환경이죠. 세포 배양 환경에서 세포에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D614G의 변형을 가진 바이러스가 D614 베리언트보다 바이러스 아웃풋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D614G의 변형이 바이러스의 전파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입니다. 바이러스가 D614G의 변형이 있으면은 상기도에서 더 높은 바이러스의 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된 바이러스가 인비트로 환경에서 세포를 더 잘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파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전파도와 영향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파 모델이 아직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든 햄스터, G, 패럿, 원숭이 모델 등의 시도가 물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추가적인 변형이 또 있습니다. 클레이드 3를 보게 되면은요, 핵심 바이러스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조 분석을 진행해서 항바이러스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바이러스에는 변형이 발생하면 시간이 가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변형이 우리에게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우리는 이미 도구와 기법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형을 살펴보고 전염병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요, 공공보건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스코비드2가 인체에 더 잘 전염되게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노스웨스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금 지원을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논문이 아직 종이로 출간이 되지 않았는데 메타 아카이브에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컨퍼런스 즐겁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헐트퀴스트 교수님께서 그 바이러스의 뮤테이션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바이러스 뮤테이션이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스프레드라든지 트랜스미션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이해가 그 향후 우리가 그 엔타이바이럴 레지스턴스라든지 향후 그 뮤테이션 일어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뮤테이션의 원인이라든지 지역적인 그 특징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에 그 기조 강연에서 있었던 그 정보와 마찬가지로 그 스파이크 프로틴의 일부인 그 614번째 그 아미노애시드 D가 G로 바뀐 그 경우가 그 굉장히 그 인펙셔스한 그런 그 프로퍼티에 크게 기여를 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장희식 교수님과 그 헐트퀴스트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그 사이언스에 그 컨트리뷰션 해주시는 여러 연구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데는 매우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그 응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세션 1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션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